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탄생하는 진짜 기대가 큰 날이죠.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한 거는 네.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비슷한 게 많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깜짝 놀란 게 어렸을 때 네. 같이 살았던 한 시대의 인물이었구나. 그것도 한 공간, 네. 성남시에서 같이 살았다는 게 인연도 이런 인연이 있나. 큰일. 어. 아니 저도 몰랐어 사실은 몰랐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니 같은 동네에 산 거야 우리가. 옆집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놀라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그렇죠. 같은 공간에 같은 동네에 있었냐? 아 나 참 이거. 진짜 참 인연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필연이었고 다 따지고 보면은 그 순간순간을 지나고 보면은 다 그 한 사진을 보면은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모신 적이 있는데 임동원 전 국정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신건 전 국정원장님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그때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면은 저를 두고 좌측하고 우측에 임동원 전 원장하고 신건 원장이 딱 사진이 있어.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 어떻게 돼 있나. 지금도 그거 보면은 이 인연이라는 게. 그럼 그 두 분 이어서 큰일 하시면 되겠네. 그렇다면 뭐 그 신근 원장님하고 임동원 원장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큰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지르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아니, 하여튼, 이종화 국장님은, 육군생활학교 나오신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후배 관계로만 지냈는데, 어떻게 이제 과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잘하던 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우연히 이렇게 일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성남이고. 네. 저는 사실 고향이 지금도 이제 멀리 시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이 60년대 후반부터 네. 급격하게 인구가 늘기 시작한 곳이에요, 여기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60년 후반부터 이 성남시가 당시에 청계천 지역하고 답심리 지역에 있던 철거민들이 모여 살게끔 맞아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이었는데 당시에 여기에 뭐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과 같이 재개발과 같은 개념도 아니고 신도시 개념도 아니고 이 일종의 그 버려진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산등성이가 많았어요. 산등성이가 막 있는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만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대동이라고 있었는데 붉을 단자 토지 대자에서 붉은 토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벌겋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했어요. 비가 오면은 거기를 걸으려고 하면은 걸을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특히 당시에 너무나 이 삶의 질이 나쁘고 너무 생활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성남시청 앞에서 좀 시위를 했는데 그걸 두고 당시에 내 기억에 남는 게 뭐라고 나왔느냐. 폭동이 일어났다. 70년대 성남 폭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주 방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대무짝만하게 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명칭이 광주 대단지라 그랬어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인데 제가 그걸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학교에 가서 주소를 쓰는데 가르쳐 준 대로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18번지가 네 집이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여기로 온 연유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거민들이 여기에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산을 쫙 점령을 해. 아침에 새벽에 청계천에서 철거를 당하면 그 군용 육공 트럭에 싣고 여기다 밤에 뿌려. 그러면 그 트럭이 불을 켜놓고 있는 데서 텐트를 치고 그 하룻밤 사이에 거기가 도시가 생겨. 동네가. 그거 모습을 봤어요, 저는. 나는 그건 보지는 못하고 네. 나는 이제 71년도 여수에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러셨구나. 이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태평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그 후에 그 단대동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단대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도 그 우리 사는 집에는 슈퍼를 했어요. 슈퍼. 부잣집이네.
부잣집. 아니, 과자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아, 그때 나는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라면 땅도 먹을 수 있고. 나 양심 고백하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단대동, 지금으로 가면 상대원동인데 그쪽에 사는 주민들 중에 한 명이 이 뭐라 그러죠? 저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달동네라 그랬어요. 그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막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 같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기 그 삶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거친 난민 캠프. 딱 그 말이 맞네요. 난민 6.25 때 그 난민들 그와 같은 그런 생활이었다고. 거기에 이제 건축 소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건축업자 목수인데 진짜 부자였네. 여기저기 저기 이제 그 집을 지으니까 바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다 이제 살렸는데 제가 여기서 한 3년 살면서 우와 정말 재밌다. 철거민들이 도착하면 그냥 가전 구경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이제 똑똑히 기억하는 게 지난 2022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원 시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눈물의 연설을 했어. 나는 그때 사실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었거든.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연설하는 바로 뒤에 저하고 제 집사람이 연설을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바로 뒤에서 듣는데 그때 어렸을 때 내 기억이 나고 모든 게 생생하니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아이고.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리니까 집사람이 왜 그렇게 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다가 볼에 눈물이 뜨거운 그 뜨거운 눈물의 온도를 느끼면서 뚝뚝 떨어뜨리면서 근데 내가 그걸 공감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막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맞아요.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뭐 이게 동전받고 하는 일을 하셨고 자기는 안동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소년공으로 일하고 맞아요.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래도 그 여수에서 성남시로 와가지고 이 주소를 옮기는데 우리 아버님이 딱 한 몇 분 늦었어요. 그랬더만은 이 동사무소에서 주소 이전을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전학을 해야 되는데 전학이 안 되는 안 거야. 되지 소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단 몇 분 때문에 9월 한 달을 갔다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9월 한 달을 갔다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어요. 성남시에 있는. 그때 성남시의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좀 있었지만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없었고. 지금 성남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시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때 당시 어느 대단지. 그래가지고 이 그 검정고시 학원 하나 있었는데 딱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공부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야 내가 이 그 한 달 동안 이렇게 검정고시 한다는 게 너무 비참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12시간을 소년공으로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검정고시 학원을 다닌 거 아니에요. 야, 그걸 보고 내가 진짜 이 의지의 사나이다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은 이 중앙대학교 들어갈 때 4년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는 우리 아버님이 내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나도 장학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이 암만 이 형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아버님 이 그늘아에서 사는 거하고 안 한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사를 갔어요. 77년도에 했는데 근데 76년도에 이 대통령 후보는 성남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도 성남시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고 아예 안 돼요. 그때 당시에 황토길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일종의 사치였던 것 같아요. 내가도 지금도 기억이 남는 그래도 게. 공부는 하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대양실업인가 어디 다니면서 이 프레스 이걸 하는 데서 팔을 또 지금 왼팔을 갖다가 못 쓰잖아요.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굽었잖아요. 관절이 파열됐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이분은 일을 했잖아요.
하기는 그때 내 아프다고 싫은다는 것은 좀 용기가 있어야 돼. 근데 무서우니까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재명은 안동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거기서 이제 자랐는데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서 성남으로 떠났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둘이 어린애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야,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좁쌀과 결을 얻어다가 그걸 쪄서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곁떡이라고 그러던가. 그걸 있어요. 쪄서 먹여가지고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여기 이제 뭐 거처라도 마련을 했던지 이제 부른 거예요. 왔는데.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이제 그런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이런 야지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을 하고. 처음에 오리엔트 시계가 있었다며요. 오리엔트 시계도 다니고 네. 뭐 여러 군데를 다녔나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 대양시로. 대양시로 거기서는 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 성남시에 그 태권도 도장이 있었어요. 그 성남시에는 그 산으로 돼 있던 데라서 그 개천이 다 흘렀어요. 계곡마다. 그러겠지.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내가 기억에 남는 게 극장이 시민극장이 있었고 제1극장이 있었고 중앙극장이 있었고 모란극장, 야, 천일극장. 극장 다 하는 거 보니까 좀 놀았네. 다 영화를 엄청 좋아해. 우리 딸내미가 지금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앙극장 맞은편에 그때 태권도 도장이 있었어요. 거기 다니면서 이 고등학교는 이 특기 장학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도장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다녔던 것 같아요. 참 이전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전에 물어봤더니 그 오리엔트 시계에서 2017년도에 거기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죠. 하셨다고. 그래서 상징성이 있죠. 네. 어려서 이제 소년공으로 이런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캐리어를 싹 보이면서 그때 선언을 했는데 내가 2012년에 공직생활을 끝내고 네. 성남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 상대원 이제 이동에 살았는데 한 13년간 살았죠. 살았는데 그때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그때 이제 같이 그 오렌티 시계에서 그 근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알고 있죠, 지금도. 했는데 그 사람도 성격이 참 발라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년공으로 일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한테 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년공들이 돈을 갖고 뭐 유흥업을 다니겠어요. 힘들거든. 그럼 다 부모님한테 그랬을 거고, 이제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그 돈 가지고 또 학교도,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고, 참, 이것은 단순하게 머리가 좋아서 이 전액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의지의 승리다. 강한 이 잡초 같은 생명력이 네. 원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검정고시를 이렇게 쭉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무엇보다도 그 어렸을 때 그러한 가난함을 알았기 때문에 약자와 또 노인들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애정과 연민의 정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걸 잊어먹으려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갖다가 감추질 않고 맞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약자와 노인들을 위해서 이 성남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죠, 지금. 좋죠. 그 우리 집사람이 항시 얘기하는 게 성남시만큼 노인들 복지가 잘 된 곳이 없다. I love 성남. 지금. 그 점심을 노인들 다 무료로 급식하고 무료 급식돼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혼자 독거노인들한테는 이 도시락 배달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또 목욕탕도 공짜예요. 무료. 그래요? 그 노인 복지 회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무료로 해요. 우리 무료로 가도 되겠네요. 그럼요. 엄청 가서 해봤는데 시설이 좋아. 나 한번 가봤어요. 나도 65세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기억을 해. 옛날에 이제 그 시절에 한국의 시계 하면은 오리엔트, 시티즌 두 개야, 두 개. 근데 이거 오리엔트 시계가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대원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삼립방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삼양정밀이라고 또 있었어요. 삼양정밀이 지금 아마 이 이재명 시당 당시에 대장동 그거 하면서 이 단대 오거리에 있던 그게 지금은 이제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가 그 삼양정밀인가 그 하는 큰 그 공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공원 만드는 그 부지 말이죠. 거기가 공장지대였어요. 네, 그쯤도 기억이 나요. 지금 거기 박물관도 짓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거기. 그리고 그쪽에다가 원래 이 이재명 그때 시장이 그 검찰청하고 법원이 분당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너네들 그거 가지 말고 그 좋은 데만 왜 가려고 그러냐. 그 구도시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검찰청하고 법원을 그 부지에 하게끔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 거기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옮기질 않았는데 그 이 구도심지를 살리려고 엄청 잘하고 특히 이제 내가 놀랬던 것은 성남시가 아마 한 10년만 지나면은 구도시가 이제 구도시란 말은 없어질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중원구, 수정구 이게 이제 구도심 아니에요. 그 신도시 하면 분당이고. 근데 거기가 더 좋아졌어 지금. 그리고 그 이제 내가 중원구 살아서 이제 쭉 봤는데 그 임대 있잖아요. 임대에 최고 그 인기가 있는 곳이 중원구더라고요. 왜냐하면 송파 있잖아요. 송파하고 오는데 바로 경계선이 수정구도 있고 중원구도 있고 근데 여기 집값이 너무 싸.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5년마다 2개 동씩 그 재개발을 하는데 아마 10년만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여기를 택지 조성을 안 하고 그냥 야산에다 뿌린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택지로 산을 깎고 평탄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기반시설을 넣고 도로, 하수도, 뭐 상수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산에다 그냥 사람을 뿌려서 거기에 이제 자생적으로 살기에 만드는 도시다 보니까 굴곡이 심해. 굴곡이 심한데 이게 마치 유럽의 옛날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유럽에 이제 고도시를 가면 다 업다운이 심하거든. 스위스를 한번 가보니까 산 등성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을 깎아서 도시를 건설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수백 년씩 됐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살아 있으면서 그 현대식으로 잘 해놓으니까 멋있어 일단. 멋있는데 이 성남시에서 살라 그러면은 겨울을 한번 살아봐야 돼. 맞아. 눈. 그 처음에 딱 왔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길이 깨끗해. 2010년에서. 아니,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하고 또 봤어요. 그랬더니 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나는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2014년이 지나고 18년 때 이제 그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 이재명 시장 경기도 도지사가 이제 되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아침 10시가 돼도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요. 성남시에다 전화해가지고, 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삶의 질이 바뀌느냐, 이럴 수 있느냐, 빨리 눈 좀 펴달라고. 내가 한 30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걸 못 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 힘들었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이때 동장이었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랬더만은 그 이재명 시장님의 형을 이제 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안 됐어. 그래서 왜 안 됐냐 그랬더만은 형을 갖다 들어주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자기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 요새 보니까 그 내막을 알게 됐고 특히 2014년 당시에 이제 시장 재선을 하는데 성남시에 그 쌍욕하는 테이프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형하고 형수가 민원 안 들어준다고 그때 막 욕을 한 그 테이프가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 같았으면은 욕을 안 끝나요. 그걸 어떻게 욕 끝나? 그냥 때려버려. 그렇죠. 왜냐면은 그 내막을 알고 봤더만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을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팔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갖고 있으니까 돈을 안 준다고 폭행을 했는지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또 돈도 안 주지. 또 그 이재명 시장은 전혀 민원도 안 들어주지. 그러다 보니까 막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이재명 시장한테 어떻게든 흠을 주려고 녹음을 또 했는데 그 녹음한 거가 보니까 그 셋째 형사하고 그 딸내미하고 야 녹음 잘 됐지? 응, 됐지 하는 그런 말까지 또 녹음이 됐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고쳐서 안 된다 그러더만 알고 봤더만은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셋째 형을 자기가 받은 전액 장학금 중에 일부를 갖다 대학교 다니게끔 또 도와줬더만요. 어려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회계사까지 됐는데 맞아, 회계사 출신이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컴플렉스가 있나 봐. 내가 이 동생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또 동생은 이 시장을 하는데 자기는 회계사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자기는 성남시에서 근데 좀 가오다시 어깨에 힘 좀 주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그 컴플렉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범죄학 박사인데 범죄라는 것은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 영웅을 흉내낸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봤을 때 진짜 인간 승리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비리가 없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도 비리가 저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분이 움직이면은 당시에 쫓아다니는 게, 자, 경찰 같은 경우, 치안본부, 서울청, 그 다음에 마포소 이 정보과 형사들이 다 쫓아다녀. 그리고 그걸 끝나냐. 또 보안사, 그때 당시. 보안사도 보안사 본부, 또 지구대, 서울지구, 이것도 해. 또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에서도 대공 수사국에서 다니지, 또 정보에서 다니지. 그래서 혼자 너무 감시가 많으니까. 다니면은 한 7, 8대가 쫙 다녀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랬듯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그 상황을 좀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이 성남시장으로 되고 나서 보니까 앞에 이대엽 시장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대엽 시장의 그 친척들이 비리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이제 구속도 되고 막 그리고 또 이대엽 시장도 구속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 난개발을 막 시켰어. 그래서 이 또 성남시청을 엄청 그 화려하게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지불 유예를 이제 선언한 거죠. 이재명이 시장 되고 나서. 예. 근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것은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치명적인 본인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성남시장으로 되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뜻이 있다. 뭔가 큰 걸 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한 것 같아. 아니, 경제적 파장이 클 거고,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겠죠. 그렇죠. 시가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돈이 안 들고 경제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분당 서장이 지금 경무관이에요. 경무관인데 이 분당 서장은 이재명 시장의 비리를 조사하는 거 이게 주 임무였다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국정원이었죠. 국정원에서도 이분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엄청 정보관들을 투입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아예 타켓으로 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자체의 삶이 감시와 정치 사찰 속에서 사는 삶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사람들한테 다 오픈하고 좀이라도 잘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면은 그게 전부 CCTV로 다 녹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시장 문도 다 개방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가자 그래. 골프 잘 쳐요? 뭐 좋아는 합니다만 잘은 못 칩니다. 나는 골프 잘 쳤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안 쉬고 있는데 골프를 가자고 했는데 골프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다가 거부당하죠.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능력 없는 사람들은 성남시장을 욕을 해요. 그리고 또 비리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또 욕을 하고. 근데 이 성남시에 있었던 정보기관, 경찰, 또 검찰 이런 데서는
눈에 쌍심 죽이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돈을 못 겠어요? 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내가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재명 후보도 죽을 고비가 넘겼고, 그리고 이 정치 사찰을 수없이 당했는데 똑같이 당하고, 이런 걸 보면 살아온 역정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성경이 그런가요? 누군가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시련을 준다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겨냈을 때 그 이겨낸 만큼의 임무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와서 보니까 온몸에 등에 옆에 팔에 다리에 칼이 다 꽂혀 있는데 그걸 쓰러지지 않고 뚜벅뚜벅 걷는 모습이 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뚝심, 인내력, 의지. 근데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 김혜경 여사가 같아.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그 남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제발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삽시다. 그 얘들도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 얘들도 24시간 감시당하고 또 김혜경 여사도 24시간 감시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게 삽시다 이럴 것 같은데, 정치인을 하면 이 경우는 온 가족이 다 정치인이구만. 아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그 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겠어요. 근데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 같으면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어. 근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또 피아니스트였던가요? 예술가였잖아요. 대놓고 근데 집안에 저 피아니스트 이렇게 하면은 돈이 좀 있는 집안이거든. 근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겠어. 좀 편하게 살라고 하지. 그런데도 그걸 꼿꼿하게 이 뒷발을 하지고, 나고 특히 더 놀란 것은 지난번 그 12.3 비상계엄 있잖아요. 네. 비상계엄 하면서 그 이재명 그때 대표였죠. 대표가 이 유튜브로 가면서 국회 앞으로 오십시오. 국회로, 국민 여러분 국회로 오십시오. 계속 가는데 그게 들어보면은 옆에 김혜경 여사님이 그 여사님 모시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려요. 하고 눈물을 위기감을 거기서 이제 느끼면서 훌쩍훌쩍. 왜냐면은 운전하고 있었구나.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리고 대단했냐면 잘못하면 그게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역대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데 남편을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호랑이 굴로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죽을지도 모를. 그걸 보고 내가 야, 이 이재명 후보도 참 대단하지만은 우리 김혜경 여사님도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뭐 부당함을 감당하고 겪으며 극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맷집을 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삶이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단단하게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려서 세상을 빨리 알게, 이제 일단 뭐 머리도 좋고 기본을 타고났으니 그걸로다가 아주 세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단련이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싸에 낄 수 없으면 이제 아웃사이더로서 단단하게 자기를 단련하는 건데 딱 그 스타일이었구나. 그것은 주변의 환경에서부터 하나 둘씩 태어났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하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도 대통령을 꿈꾸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 근데 주변 환경 속에서 본인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사회의 부정부패 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깨닫고 하나 둘씩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대통령 돼야 되겠다고 할 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지금 이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인데 뭐 이준석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럼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약자나 그다음에 우리 사회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트럼프와 같이 미국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이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한국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참 서러운데 이제 세대 간의 갈등까지 또 부추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녀 간에 또 갈라치기를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아온 궤적 자체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병이 걸린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모순을 이걸 갖다가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결국은 대통령이 되게 만든 것이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또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모순을 개혁하겠다는 걸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 그 참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실리주의하고 실용주의를 한다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이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이론, 한 가지 원칙만 갖고 했다가는 안 되더라. 원칙은 이때 그때 상황에 따랐고 실용적으로 이것을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 나는 그 100% 나는 공감을 해요. 이제 그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성장 과정은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그 이제 삶 자체가 우리한테 오히려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오신 거야. 예.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예. 가장 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냈다는 게 이제 한국의 근대사를 몸으로 이렇게 헤쳐나온 우리는 이제 운 좋은 우리가 갖게 된 지도자인데 또 한번 그분의 행정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네. 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